반갑습니다. 네,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정광우 대표님, 86번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도 너무 많이 막 이곳저곳에서 동해번 쪽, 서해번 쪽 하셔가지고 네.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애매모호해진 게 미국의 장기 채권이 오르더니 잘 안 떨어져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최근에 장기채가 좀 올라가게 된 네. 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게 촉발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신용등급 강등 네. 얘기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그보다는 거의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이제 그보다 조금 일찍 나왔던 자료가 어떤 게 있냐면 재무부의 차입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그 이제 재무부가 채권 발행이라든지 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만기별로 가져가야 되는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자료를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했을 때 최근에는 좀 단기채 위주로의 발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동의하는 의견을 내는데 근데 결국에는 중장기채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그러면은 미국이 계속 적자 재정을 하는데 그럼 장기채 쪽에 발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단기물하고 장기물하고 좀 차별화되게 움직이게 된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그러면 재무부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에서는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거기 이제 그쪽도 나름의 대응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름의 대응책은 일단 마련해 놓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재무부를 봐서는 재무부 쪽에서는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진작에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인지 지난 5월 달에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할 때 그와 동시에 깜짝 발표를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재무부판 QE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재무부가 채권을 바이백을 하겠다, 되사주겠다, 내년부터 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사서 금리를 막 낮추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여러 이제 만기물에 따라서 발행을 하는데 때때로 그 만기물들 중에서는 수급이 좀 깨져가지고서 가격 발견 기능이 좀 저하되는 물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마도 적극 나서지 않겠느냐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시장 안정화에 대한 장치를 미리 좀 마련하고 가는 거죠. 그게 5월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 입장에서는 어떠할까라고 하면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9월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일단은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이 있은 이후에 보면 단기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끌고 올 거냐, 유동성 위기 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다행히도 영래포 잔고에 있던 자금들이 쭉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줬거든요. 근데 영래포 자금이 계속해서 단기 자금 시장으로 잘 빠져나가려면 영래포보다 단기채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금리가 좀 높아야죠.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건 좀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그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어. 가령 지난번 회의처럼 점도표가 갑자기 2회 탁 뛰어버리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보다 향후에 더 높은 금리를 예상을 하니 그러면은 단기채하고 원래는 영래포 금리가 역전도 됐었는데 지금은 재역전돼서 단기채 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럼 단기채 쪽이 더 매력이 있으니 그쪽으로 영래포 자금이 빠져나가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7월에서 9월 분기까지는 단기채 비중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합당하다,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가정인데 그럼 9월 회의 때까지는 일단 단기채 쪽이 높게 갈 수 있도록 연준에서도 좀 매파적인 얘기를 해서 양다리에 걸쳐 놓다가 그 이후에 실제 장기채에 대한 부담이 생겨 나갈 때에는 그때에는
그럼 장기채를 사람들이 사도록 만들려면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고 하면 싫어할 거잖아요. 네네. 그때 가가지고서는 좀 비둘기적으로 여기가 변모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 재무부의 채권을 잘 소화해주기 위해서 옆에서 협조적 태도를 계속해서 취한다. 때로는 어떤 때는 매파적으로, 어떤 때는 비둘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은 충분히 요거를 좀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고 단순히 이걸 떠나가지고서 정말로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바꿔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이제 양적 긴축 QT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QT의 금액을 줄이는 거를 네. 아마 연말 정도에는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월 950억 달러 수준의 QT라고 이제 공표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약 2달 반 전에 한 8조 5천억 달러가 최근에 한 8조 2,500억 달러로 한 2,500억 달러 줄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금액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50억 달러로 월간으로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월 400억 달러씩 현재 대비해서 여유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장기자금 시장의 수급을 완화를 시켜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네. 거고, 사실 실제로 이게 그 뭐 연준에서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 QT 금액이 유지인데 내년부터는 그 QT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로 이렇게 뭐 본인들이 뭐 증권을 얼마 가지고 있을지 이런 그 예상치를 보면 움직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QT를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 쪽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좀 가실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결국에는 영래포 쪽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제 생각에는 내년 말이면은 이건 다 시중으로 나가버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내보내려면 영래포에 대해 가지고서 좀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네. 이자 주고 있죠. 예, 지금은 오히려 이거는 이제 뭔가 이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네네. 원래는 기준금리 하단만 주면 되는데 기준금리 하단보다 5bp를 더 주고 있거든요. 그 규모를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도 없애는 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버리면 영래포 쪽의 매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채권 수급 쪽으로 이제 옹기로 쫙 오게 될 수 있다라고 봐서, 그러니까는 이 모든 거는 사실은 가정이죠.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보고 이제 당신이 무슨 뭐 연준이 위원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뭐 듣고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연준이 했던 거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카드들이 있을 때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혼란이 발생했을 때 연준이나 재무부가 손쓸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쓸 때까지는 너무 나쁘게는 볼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 카드가 있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래포의 과거에는 뭐 그 5% 추가 이자 쳐주는 거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이 이제 제로 금리를 워낙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원성이 좀 있었어요. 이거 제로 금리 하면은 영래포는 그 기준금리 하단인데 그 하단이 제로인데 이거 어떡하느냐. 그러니까는 더 준 거죠, 그때는. 네. 근데 그러고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5%를 넘어왔는데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쉬운 카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돈을 막 주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많은 부채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계속 문득 들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채 규모가. 그러니까는 부채에 대해 가지고서 어쨌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긴축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봤는데, 사실 그게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 수준이냐라는 거는 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러면 절대양에 대해 가지고서 명확하게 우리가 뭐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추세라도 조금 변화를 주면은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제일 원하는 거는 사실 부채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줄여 나간다. 이건 굉장히 디플레적이거든요. 네. 그거를 사실은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정부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는 부채는 사실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플레라든지 자산 아니면은 임금이라든지 소득 이런 부분들은 변동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변화하는 것보다 다른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변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렇다면 그것은 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부채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근데 너무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는 2%인데 부채 증가율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그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근데 소득은 실질 소득은 그보다 조금 더 높게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불만을 가지기는 어려운 네.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그 결국에는 명목 성장률이 확 올려놔 버리게 되니까는 코로나 이후에 풀었는데 그 이후에 부채 비율은 또 좀 떨어지는 것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저는 그래요. 그 예전에 부채가 그럼 60%일 때 문제냐? 80% 문제가 터지냐, 100%면 터지냐, 뭐 일본처럼 저렇게 엄청 높으면 터지냐라고 했을 때 그 절대적인 거를 우리가 그 순간에 터진다라고 알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 네. 기준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부채가 많은 건 위험해요라고 당연히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터질 거냐, 5년 뒤에 터질 거냐, 10년 뒤에 터질 거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면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5년, 10년 뒤에 거를 이제 우려를 가지고서 항상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곧바로 투자 아이디어에 연결해 가지고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바로 해버리는 거는 잘못하면은 많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왜냐면은 금융위기 직후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청 늘어나게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막 100% 넘어까지 막 가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늘어나는 거는 잘못됐어. 나는 저기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만큼의 성장을 그렇지. 우리가 이게 이제 누리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이 이제 인류 역사는 길지만은 그 사이에서 개인이 사회 활동하는 시간은 적거든요. 네. 그런 점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그 점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에서 무조건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거는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하튼 그 최근에 국채금리가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엇갈립니다. 굴습이라든가 뉴욕은 연준총재라든가 오늘의 패트릭 하커 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금리 올린 게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보험한 그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톤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엇갈릴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이제부터 안 떨어질 거잖아요. 특별히 헤드라인은. 이 다음 이제부터 나오게 될 헤드라인 뭐 7월부터는 그동안에 3%까지 아주 가열차게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윌리엄슨 사실 중량감이 있는 분이에요. 네. 왜냐면은 연준의 사실상의 3인자죠. 뉴욕 뉴욕 연준 연준 총재는 총재. 특별한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똑같은 말 이제 그런 중도의 인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최근 발언 중에서 사로잡는 건 뭐냐 하면 내년도 인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높은 금리를 꽤 오랫동안 끌고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인하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 위원들이 그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 나가는 거는 이거는 최근에 달라진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9월까지가 기점이지 않겠느냐. 네. 9월부터는 장기채 그래서 진짜 올해 겨울 가가지고서 늘리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금리를 조금은 그때 가가지고서부터는 톤들이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금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이거를 적당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은 됐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없어지는 헤드라인은 좀 올라가겠지만은 예. 근데 더 중요하게 보는 근원 물가는 이제부터 또 아직까지 여기는 기저효과를 다 못 누렸거든요. 네. 가을 겨울까지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내년이 되면은 또 이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또 조금 더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이제 정말 YOY 효과나 이런 걸 제외를 하고서라도 좀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춰 가지고서 본인들의 목표인 2%에 미처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좀 제약적인 수준이면 따라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인플레 잡기 위해서 계속 높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 금리를 고려해서 요 정도 인플레 수준에서는 요거에 대해 제약적인 기준금리다라고 하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특히 근원을 해가지고 나눠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주거비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상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는데, 주거비에 대해 가지고서는 주거비라는 거는 집값 상승률에 한 1년, 1년 반 후행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집값은 그 지금 최근에 1년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상승률이 둔화가 그렇죠. 나타났었다라는 떨어지고 겁니다.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주거비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고, 요거는 뭐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지역연은에서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는 거기에서는 예상을, 샘플한 연은에서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향후에 주거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쭉 내려가는데 내년도에는 잘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상승률이. 왜냐하면 집값 가지고서 과거 관계를 그려보면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근데 여기에서 좀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최근에는 집값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던데 네. 괜찮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는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구분을 하셔야지 이번에 대한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인플레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마치 연준이 디플레를 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 예. 연준은 2%의 물가 목표를 물가 상승을 원해요. 이건 인플레거든요. 근데 인플레가 너무 높았던 것 대비 내려오는 상승률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2%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집값이 좀 올라가는 거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과거 수준 정도다라고 하면은 용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때의 안정적인 인플레 때의 집값 상승률에 불과한 거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몇 달간 전월 대비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연율화 12개월로 연율화를 해봤자 과거 코로나 이전에 5년이나 10년 평균보다 집값 상승률이 지금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걱정할 단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래도 1년 반 뒤에도 여전히 그거는 디스인플레적인 걸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코어 근원 물가 중에서 상품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상관관계가 뭐랑 크게 나오냐 하면은 그 공급망 쪽입니다. 네. 뉴욕 연은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이제 공급망 압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예. 코로나 에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 그 지수가 근원 물가에서 상품 있잖아요. 근원 물가에서 상품 물가를 4개월 선행을 하는 걸로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망의 영향을 상품 물가는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내려가는 걸로 일단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추가적으로 상품 물가 쪽에서 안정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비스 물가는 네. 임금하고 연관이 깊은 네.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고용 쪽에서 좀 둔화가 나타난다 만다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어느 정도나 돼야 되냐, 아직 좀 높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거가 전년 동기 대비 4.4%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2% 물가 목표라고 하는데 2%까지 언제 가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임금 상승률이 물가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플러스가 나도록 코로나 때가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러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답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작년 11월 달에 얘기를 한 건데, 뭐라 그랬냐면 안정적으로 2% 물가가 나오기 위해 가지고서 임금 상승률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네. 하니까 3.5%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연준의 이제 데일리 총재 같은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완화적이에요. 3.5에서 4%면은 2%의 물가 목표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이거든요. 그게 지금 4.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생각보다 많이 왔고, 네. 디스인플레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고려를 하면은 이제 연준이 내년부터는
정말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장기채 쪽으로, 이제는 단기채 쪽으로 막 이제 영래포 자금에서 장기채 쪽으로 빠져나가겠다면 올해 겨울부터는 또 전략이 살짝 바뀌는 거죠. 그런 지금 구간에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연준을 바라보시면 네. 더 재밌게 보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거의 다 왔고 9월 달에는 금리 사실은 7월 달도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인상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굳이 더 올려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더 좀 장밋빛을 그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다라고 하면 5%가 넘어간 수준만 되어도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 기준이 그 근원 PC 물가 대비 해가지고서 1.5% 정도 높게 기준금리가 돼 있으면 네. 그거는 일단은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딴 게 아니라 과거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PC 물가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한 1.5 정도가 높거든요. 그 정도가 도달해 있으면은 일단은 평균 수준은 간 거니까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어느 정도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게 5가 좀 넘어가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뭐 연말에는 예상을 3% 중반 정도로 근원 물가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거기 수준에서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론 외박이 막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약적인 레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5.5%면 제약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 보시면은 이게 긴축해 나가던 중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하셨었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실질금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물가보다도 금리가 더 높아야지 물가가 항상 잡힌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CPI 기준으로 9.1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리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도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는 게 거의 비슷한 레벨에서 약간씩의 한두 번만 가지고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의견이 사실 이 정도면 많이 일치가 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딴 건 몰라도 가장 걱정되는 게 너무 5.5까지 올렸는데 미국 경제 탄탄하지 않습니까? 실업률도 안 올라가고 뭐 여전히 뭐 구인 구직 비율 크게 안 내려가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이번에 뭐 4%대가 나오고 뭐 이래서 이러다가 지금 점도표 2번 찍어놨었으니 한 번은 했고 또 한 번 진짜 점도표 찍어놓은 대로 했다가 갑자기 견디다 이거 우리 모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면 팍 무너지는 것처럼 진가 하나 뺐을 때 마지막에 하나 빼가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와장창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긴축이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올 때에는 첫 번째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0.75, 0.5 팍팍 올려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 금리 레벨에 거의 다가와 가면 이제 살살살 바른 거죠. 0.25씩 올리고 또 한번 스킵을 했다가 또 한번 올려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본인들이 쓰고 있는 정책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시차를 두고서 정책이 반영이 될 건데 네. 그 시차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씩 이제 두고 보고서 정책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는 사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도 네. 있었죠. 그때에는 이거는 잘못하면 크레딧 이거는 그 이제 신용 쪽에서 네. 갑자기 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점도 한번 좀 눈여겨봤다가 그 사이에는 보시면은 갑자기 뭐 그 이제 연준의 급전을 확 이렇게 시장에 투여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살 달래가면서 저는 연준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 최종 금리가 정말 얼마가 적절할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단계가 지금 단계이고 그러기에 충분히 아주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해주신 그런 잘못하면 갑자기 정책의 효과가 팍 이렇게 발현이 돼가지고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연준에 대해서 신뢰를 굉장히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그 침체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면서도 긴축으로 인플레는 제어를 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쪽으로 가도록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제 최종금리를 찾은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단계에서도 또 조심스럽게 저는 연준이 아마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긴축이라는 사이클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다라고 보고 어쨌든 아주 처음에는 금리 빠르게 올려나가다가 더 조심, 더더더 조심하는 단계로 그렇게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침체를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그 무디스가 미국의 은행들 몇 군데, 10군데 신용등급을 하향했고 또 한 11군데는 강등 예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정적 관찰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은행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꽤 많은 은행, 30개가 넘는 은행인데요. 토탈. 사실 한쪽에서는 지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에서. 네.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디스에서 요번에 한 거는 지난 SVB 사태가 터지자마자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딱 있었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러면은 몇 군데는 바로 등급 강등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소화된 이슈라는 거죠. 네네. 사실 이번에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SVB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내렸어야지. 다 터지고 SVB는 딴 데로 넘어가 버리고 그 뒤에 뭐 다른 몇 개 은행들도 지금 네. 문제가 된 것들이 다 인수합병 돼버리고 중소은행 중에서도 지금 합종 연행이 막 일어나고 이미 연준은 여기에다가 급전을 집어넣었다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시 본인으로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한 상황에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선제적으로 레이팅을 매기는 기능을 만약에 이렇게 그 기대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랑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실제로 은행들이 그 이후에 2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은행들의 예금이나 아니면은 대출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중소은행들이 역시나 아픈 손가락이면 분명하고 그 중에서는 여전히 급전에 사용하고 있는 약한 고리에 있는 은행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다만 큰 문제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소은행들이 다행히도 예금 측면에서는 뱅크런은 발생을 최근에 들어서는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조심해야 함은 분명 하나, 그거를 그냥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지켜 이제 보자. 다만 저는 이걸 괴종식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큰 사건이 터진 거죠. 뭐 은행이 망했으니까요. 네. 처음에는 이게 진짜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만은 갈수록 움직이긴 하지만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은행 사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연준과 관계된 금리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추세가 2021년도와 2020년 말에 작성했던 역사적 그 최근의 가장 고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10년 평균 대비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했던 그 자리를 돌파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지금 사실 돌파는 못했지만 굉장히 버금가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뭐 썩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세계 경기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된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금융 장세였던 거죠. 금리가 낮아지는 실질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런 좋은 상황들이 왔었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이 적정할 거냐. 특별히 미국 시장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지는데. 그 미국의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쭉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닝이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는 곳이죠. 근데 2022년도에는 연간 내내로 그 폭이 계속 줄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폭 자체가 1%대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원래 그게 10년 평균은 한 6%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평균으로 보면은 거의 한 8%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1%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2022년도 1, 2, 3분기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의 실적이 플러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주식이 왜 빠지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상치 대비해가지고 상회폭이 점점 줄어드는 미국으로 치면은 어닝이 나쁘게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름부터는 향후 이익 추정치가 막 계속 내려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명확하게 실적이 좋지 않은 장세를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최근은 어떠냐면 지난 4분기가 이제 저점이고요. 1분기 때는 과거 10년 평균의 어닝 서프라이즈 폭을 회복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은 5년하고 10년 사이로, 그러니까는 1분기 때보다 더 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명확하게 이익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대비해서는 괜찮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추정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추정치는 추가 하향이 없어요 지금. 네. 추가 하향을 통해서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주신 PR에 대해 가지고서 뭐 이게 높다 낮다 얘기할 때는 미래 12개월 예상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함수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는 예상치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PR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 했었을 때에는 그보다도 좀 많이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상보다는 약 지금 한 450개 기업 발표한 것 중에 한 80% 정도 높게 나오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 결국에는 이익 성장이 10% 이상이 될 거다라는 거를 보고 있는데, 네. 그 라인을 이렇게 묵묵하게 그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은 채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3분기가 되게 되면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올해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절대적으로 역성장이에요. 근데 올해 3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네.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세상은 되게 안 좋은데 주식이 너무 빠지고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네. 되돌림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때에는 결국에는 멀티플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실제로 세상도 거기에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적도 그럼 좋아지게 되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세도 가게 될 때는 증시도 가게 될 때는 우리가 이거 실적 장세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PR이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우리가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내려오고 그걸 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시기가 지금 여름이다. 2분기 실적 시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 증가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특별히 IT 기업들의 그 AI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회복 속도가 너무 늦어서 미국의 빅세븐들이 어떻게 될지 또 굉장히 좀 의문이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실적을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올해 내년 사이에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기업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적이 잘 나오는 폭 자체도 지금 좋거든요. 최근 한 거의 2년 사이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숫자가 이번 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한 기업들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힘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통 한국이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이제 선행이죠. 아주 선행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 이익의 변동폭이 되게 커요. 그렇죠. 안 좋을 땐 많이 안 좋고 좋을 땐 많이 좋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급격히 나빠지고, 그렇죠.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또 급격히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건 이제 예상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익에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보통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닝 쇼크보다는 서프 비중이 더 높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게 보통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가 바닥 찍고 좋아지기 시작할 때 한국이 그런 모습을 이제 앞부분에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었을 때에도 회복의 지금 초기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 얘기로 그러면은 조금 넘어와서 그 몇몇 분들의 이제 입장이 조금 갈라지는데요. AI의 최대 수혜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맡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주문량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장난 아니고, HBM 관련은 몇 배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IT 디바이스 사원들 그 TSMC 쪽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AI 증가는 분명히 맞는데 다른 쪽 증가가 약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정상화가 생각보다 조금 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떻게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예상이 완벽하게 되는 게 좋은 거냐, 네.
근데 완벽한 예상은 아마 기업들도 못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시나리오를 해보는 거죠. 음. 아, 그러면은 뭐 이제 AI 쪽이 몇 프로 증가할까? 단가는 어느 정도일까? 기존 거에서는 레가시 제품에서는 좀 줄어들까? 그게 뭐 몇 프로 가정을 해서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을 해보고서 네. 뭐 이제 그러면 확률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대략 그냥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서 저는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뭐 AI 쪽은 요만큼 잘 될 거고 그다음에 과거 거는 요만큼이 줄어들거나 어떻게 될 거다. 가격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회사도 잘 모를 건데 네네. 그 투자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정확히 맞출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투자 쪽에서는 그거는 좀 힘들지 않느냐 네.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뭐 반도체 주식 안 하면 주식 뭐 최근에 이런 이슈가 되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등등등등을 모르면 주식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주식이 또 보시면은 저는 늘 강조드린 건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거하고 이건 조심해야 될 시기 같고 막 크게는 하는데 그런 매크로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기들은 몇몇이 있습니다. 네. 몇몇 구간이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서는 보통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를 이제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남이 얘기해가지고서 그걸 듣고서 내가 한다라고 할 때는 뭐 나랑 정말 친한 주식 너무 이제 잘하는 형님이 계신 거죠. 네. 그 형님 말씀 듣고서 이제 하게 됐을 때에 사실은 이게 오르고 내릴 때에 오를 때도 적정 가치만큼 내가 못 먹고 그렇지. 내릴 때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손절을 미처 못 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 있고 자기가 좀 연관되어 있는 분야의 기업을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네. 내가 제일 잘 알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키워 나가시면서 네. 그거에서 탁 뭔가를 잡으시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의 능력 범위를 이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예, 투자의 네. 그런 이제 시계를 좀 그러니까는 투자의 범위를 넓혀 가시는 것이 사실 이게 제일 FM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비투 그 신용이 20조까지 늘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한 24조가 아마 거의 맥스였던 것 같은데 안 좋은 신호죠, 이거는. 근데 그 증시 자체가 일단은 좀 한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용 규모 보다도 저는 이제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규모를 그렇죠. 따졌을 때에는 사실 이제 증시가 되게 나빴을 때 대비해서 지금 비율을 따져보면 별로 그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워닝 사인 그러니까는 이제 안 좋은 신호로 보기에는 튀는 숫자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거래 대금의 증가나 아니면은 뭐 시장의 좀 상승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비트는 원래 과거에도 그 정도 수준은 증가를 하더라 네. 정도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요즘에 그 증시 온도에 대해서 아까 물론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1도에서 100도까지라고 하면은 100도는 이제 고점이고 1도는 최저점이라고 봤을 때 한 지금 몇 도 정도로 평가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증시 자체가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그 중간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온 장은, 그러니까는 이제 뭐 말씀해주신 뭐 엄청 뒷부분, 후반부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예. 원래 같으면은 실적 장세가 생명력이 제일 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0도도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기울기는 줄어들어요. 기울기는 이제 보통의 얘기로는 좀 약해지지만은 그 이제 생명력은 수명은 보통 4개 장세 중에서 제일 길다라고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꽤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해보신 입장에서 저는 이제 지수가 이 정도면 적게 오른 건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강세론자예요. 저는 강세가 되면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어. 이 정도면 이제부터 나는 조심해야 돼. 수익률도 꽤 많이 올라왔고 조심할 거야 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면 여전히 그 하락을 예언하는 썸네일이 달린 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위험 회피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수익에 대해 느끼는 감정보다 손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대중들은 아직까지도 확신을 잘 못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하나 한쪽에서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혼재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어떤 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전체적인 너무 분위기라고 하면은 제가 뭔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 본인 개인 의견 여쭤보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봤었을 때 느낌 받는 게 저도 하루에도 막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가지고서 얘기 나눠보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쪽 얘기 들어보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크리티컬하게 방향이 확 바뀔 만한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거는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럴 때는 사실은 일단 좀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주식은 조금 낙관적인 게 보통은 도움이 되니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좋은 지표도 있고 나쁜 지표도 있어요. 뭐 다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떠나서 그러니까는 진짜 막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언제일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모두가 낙관할 때, 그렇죠. 혹은 이제 모든 데이터가 정말 너무 잘 나올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코로나 때 장이 꺾이기 시작을 할 때는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익이 잘 나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다 좋았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는 더 좋아질 게 없는 상황에서 뭔가 현실은 여전히 굉장히 뜨겁고 좋은데 증시는 이상하리만치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이제 그 제가 주식에서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저도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나가면 또 저를 만나면 보통 주식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사석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다들 자기 얘기하기 바쁜 거죠. 주식 관련해서. 네, 그리고 막 추천을 해주고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막 하시기 시작을 하면 그런 때가 이제 보통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뭐 객장에 사람이 늘어나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저는 그냥 피부로 그럴 때 느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얼추 꽤나 저한테는 정확도가 있는 거 높은 것 같아요. 네,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쪽에만 있었다 보니까 다 사실은 뭐 사람을 만나면 제가 피하려고 해도 다 그쪽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얘기를 나누다 같은 보면 업계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제가 이제 뭐 과 나온 것도 제가 무슨 동아리를 거기서 했고. 경영학과를 나왔고 모든 게 다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네. 모두 투자와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네, 네, 투자에 대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있어 보면은 그런 분위기들이 종종 있는 거죠. 보통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듣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싫으신 거예요. 내 자랑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돈 버는 줄 알아? 내가 이번 장에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어. 뭐 이런 네. 자기 얘기하고 싶은 게 충만한 상황인 거죠. 네, 네. 하락장의 시작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말로 다양한 모습이 있고 하락장에 대한 모습은 뭐 그 우라가미 군요도 적어 놓은 게 그거는 나중에 떨어지고 놓으면 아 그때가 대천장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되게 책이 솔직해요, 사실. 네. 떨어지고 나면 그때가 고점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본인도 볼 때 뭐 금융 긴축이 보통은 원인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현실적인 거죠. 네. 맞아요. 돌아보면 그게 시그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다음번에 꼭 기억해야지. 네, 근데 네. 그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게 나오니까 또 지나면 그게 시그널이었는데 그러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당시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알아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충만감이 그 시그널을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장이라는 거는 여러 그런 부정적 시그널을 눌러서 올라가고 반복적으로 누르는데 성공한 게 상승장이니까 나와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버핏이 이번에 현금 보유 비중을 왕창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거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쪽에서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은 배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 거죠. 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버핏을 이제 워런 버핏의 우리가 그 매매를 가지고서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예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예를 들어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 뭐 갑자기 어떤 거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버핏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뭐냐면 매우 회전율이 낮아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자기가 확신하는 기회가 오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배트를 휘두르지 않는다 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 절대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진입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게 연평균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또 지금과 같은 높은 현금 비율, 보유 비중 30%가 넘는 네. 지금 해가지고서 뭐 미국 단기채 사가지고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뭔가 우리가 그런 구루들의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우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투자자들이 여러 명을 모아놓고 보면 결국은 그게 평균이 돼버리는 네. 경향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빅쇼트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빅쇼트 엄청나게 성공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최근에 나온 이제 포트 변화를 보면은 3월 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들이 왕창 산 거죠. 이제 네. 원래 12월 말에는 없었는데 너무 이른 배팅이 되어버렸던 그렇죠. 거죠. 예, 네. 된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빌레크먼도 얘기가 많은데 빌레크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코로나 때 하락장을 정확히 맞췄고 네. 반등장도 정확히 맞췄었어요. 근데 최근엔 또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가령 넷플릭스에 크게 배팅했다가 실적 안 좋아서 엄청 나빠졌다가 손절하자마자부터 또 올랐죠.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차피 본인이 되게 스타일이 잘 맞는 나랑 성향이 정확히 일치하는 투자자를 찾았고 그를 모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의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에는 투자의 이렇게 유명인들의 어떤 행동들은 내가 보는 거에서 하나의 뉴스 참고거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모아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좀 평균적인 행동이 되더라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그 구루들을 따라갈 때 이 구루 저 구루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하고 성향에 맞는 구루를 쫓아야 되고요. 그게 이제 내가 습득이 되면 이제 그 다음 구루를 찾아가서 그의 방법을 체득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 거 다 하겠다고 여기 이거 한 움큼 저거 한 움큼 저거 한 움큼 하면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건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우리 최근에 이제 그 한국 주식시장 7월 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결 구도가 될 정도로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싫어서 막 서로 간에 굉장히 그 거친 언사들이 댓글로 주고받아지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고 혼돈의 시간이었어요. 여전히 실적 장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돈의 장이었다고 전 보여지는데, 이런 겪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덕담이라든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이제 투자에는 워낙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자기의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맞아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그러면은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주식 투자 자체가 맞지 않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라는 게 정말로 참기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예금을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훌륭한 투자법입니다. 그러고 재테크에 신경을 더 쓰시고 본인 자기 개발이나 다른 거에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게 거죠. 투자일 수 있는 거죠. 네네. 다 재테크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확률 높일 수 있는 거를 반복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그 확률에 근사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낫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항상 일들은 있습니다. 뭐 저기서 어땠다 저기서 어땠다 뭐 그럴 때에 남의 성공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남의 불행을 또 이거를 뭐 보고서는 그거를 비난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업계는 지금 남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자기 할 거나 열심히 해도 힘에 붙인다. 자기 것만, 자기 무기만 잘 가고 닦는 데 시간을 써도 그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기가 했던 결과치가 좋은 방법을 반복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루틴을 만든다. 일단 루틴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 게 마냥 어려워지는 것만 아니고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뭐랄까 일상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 심리가 흔들려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는 점점 방지가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정광훈 대표님께서 얘기해주신 특별히 뒤쪽에서 얘기해주신 몇 가지 투자의 그 노하우가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하는 노하우를 지금 좀 전수해주고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제 앞에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때 한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고요. 그 한국 밸류 자산의 정말 보석과 같은 운용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나왔느냐? 다 이룬 거죠. 다 이루어서 더 이상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셨고 그냥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니까 이런 분들의 말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 86번가의 정광훈 대표님과 함께 정말 거시경제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한국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실전적인 투자의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정광훈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